안녕하세요. 서울여대 초빙교수 임미선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윤리 자격 지도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인터넷 변화와 신기술 1입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변화됐고 또 어떤 신기술들이 나왔는지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최신 신기술 용어일수록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또 주관식에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그때그때 더 많이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환경 변화를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웹 2.0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첫 시간에 제가 웹 2.0을 이끌어준 인터넷의 특성, 개방성이나 공유성, 집단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웹 2.0이라는 것은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2.0이라는 버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웹이라는 서비스가 매우 크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웹 1.0이라는 것은 고유 명사처럼 쓰이진 않지만 2.0 시대와 비교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고요. 지금은 3.0, 4.0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웹이 변화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웹 2.0 내용은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0 시대는 1990년대인데요. 이때는 여담이지만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90년대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전부터, 인터넷이 사용되기 전부터 컴퓨터를 사용했었는데요. 어느 날 대학생이 되었는데 인터넷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열고 가장 먼저 들어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의 백악관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웹, 어떤 웹이냐면요. 바로 브라우징 전용 웹입니다. 브라우징이라는 것은 뭔가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웹이라는 것이죠. 접속과 검색이라는 용어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단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는 정보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를 수용하는 수용자, 사용자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포털 사이트나 전문가 집단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사용자들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해서 정보를 보곤 했었죠. 브라우저,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 이런 기술들이 바로 웹 1.0, 1990년대 웹의 특성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웹이 아주 크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거의 2004년도 이후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웹을 팀 오라일리라는 사람이 플랫폼으로서의 웹이다라고 이 별칭을 붙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웹이 단순히 브라우징을 하는 웹이 아니라 웹이 어떠한 서비스를 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기반 시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기차역이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요.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기반 인프라를 총칭하는 것이 플랫폼이거든요. 웹이 바로 무엇인가를,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기반이 어떻게 되었냐라면요. 사용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정보를 개방하고 참여하고 협력하고 공유해 나가면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탄생한 것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거든요. 오픈소스, 소스를 누군가가 알고리즘을 열심히 생각해서 로직을 생각해서 짠 프로그램을 개방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개방해 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짰으니까 너희들은 가져다가 편하게 써. 여러분 편하게 쓰세요. 심지어 개량해서 쓰셔도 돼요. 라고 한 것이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죠. 그런 것들을 공유해 나가기 시작하고 자신이 아는 정보들을 서로가 공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떤 웹에서의 특성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집단 지성입니다. 집단이 나타내는 지성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요.
이때 웹 2.0의 특성은요, 오픈소스, 태깅, 매쉬업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SNS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의 웹은 웹 3.0인데요. 현재의 웹은 시멘틱 웹이라고 부릅니다. 웹이 어떤 내용들을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추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웹의 특징이고요. 기계가 인간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웹에 들어와 있는 것이 기계인지 인간인지 모르는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웹은 여러 가지 기능들과 연결이 되는데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면서 지능화된 웹이 사용자에게 중요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멘틱 웹,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현재 웹과 관련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웹 2.0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내용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웹 2.0과 관련된 용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라이선스, 우리 지금 주제가 라이선스 마스터인데요. 라이선스 저작권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라고 해서 저작권 없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있지만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 다만 라이선스가 누구 것인지 밝혀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열람하고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량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죠. 시멘틱 웹,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론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시멘틱 웹이라고 합니다. 매쉬업이라는 용어도 이 웹 2.0하고 아주 중요한 관련이 되는 용어인데요. 매쉬업이라는 용어는 보통 서로 다른 컨텐츠, 서로 다른 서비스를 융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이질적인데 이질적인 것을 이어 붙여서 하나로 합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바로 매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웹 2.0의 특징,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상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웹 2.0이라는 것은 팀 오라일리라는 이 사람이 제시를 했습니다. 오라일리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웹 2.0이라는 것을 처음에 생각해내고 웹 2.0의 특징은 이거다라고 2005년도 9월에 웹 2.0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팀 오라일리는 이렇게 7가지로 웹 2.0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으로서의 웹, 아까 앞에서 기반 시설이 되는 기반 인프라를 다 포함하는 그런 특징이 플랫폼으로서의 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들을 구동하는 기반이 되는 그런 웹입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 웹 2.0의 특징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공유, 개방, 참여를 통해서 지식을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재밌는데요. 데이터는 차세대 인텔 인사이드다. 여러분, 예전 광고에 인텔 칩이 들어간 컴퓨터나 인텔 칩이 들어간 어떤 기계가 나올 때 인텔 마크가 나오는 또는 인텔 마크와 관련된 어떤 띠리링 소리가 나오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인텔이 가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었는데요. 자신들의 펜티엄 칩을 사용하면 원래는 586 칩이었는데 이름을 펜티엄으로 바꿨죠. 그 칩을 사용하면 우리가 당신의 마케팅을 돕겠다. 마케팅 비용을 후원하겠다. 다만 우리 것을 썼다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하면서 서로 윈윈했던 그런 전략이 인텔 인사이드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웹 2.0에서는 데이터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데이터 중심의 소프트웨어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팀 오라일리는 웹 2.0의 특성을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즈 주기, 소프트웨어는 보통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하고 버전업이 되면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요. 이제는 인스톨이 없이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릴리즈라는 것 자체가, 그런 주기 자체가 종료될 것이다 라고 그런 웹 2.0의 특징을 말하고 있고요. 또 가벼운 그런 프로그래밍 모델들이 많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인터넷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무겁지 않은
뭐 설치도 어렵고 뭔가 구동하려면 무거운 그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가벼운 프로그래밍 모델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일 디바이스를 넘어서 비종속적인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또 웹에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동적이고 풍부한 여러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더 많은 풍부한 사용자 경험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팀 오라일리는 웹 2.0의 특성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지성은 웹 2.0을 이룬 아주 중요한 특성인데요. 집단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대중의 지혜, 집단 지능, 협업 지성, 공생적 지능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양한 개인들이 협력과 경쟁,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축적해 나가는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루는 집단의 능력 전체를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집단지성은 웹 2.0의 특성, 개방 참여 협력 공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례가 중요합니다. 집단지성의 사례로 옳은 것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요. 위키피디아, 위키백과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논문을 읽거나 자신이 아는 자료들을 서로 업데이트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키백과나 오픈소스, 또 우리나라 네이버 지식인 이런 것들은 다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서비스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임스 서로위키는 이 집단 지성에 대해서요. 집단의 지성은 시장과 사회를 움직인다. 특정 조건에서의 집단은 집단 내부에 있는 우수한 한 개체보다 더 지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집단지성이 발휘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일수록 집단지성이 발휘가 될 수 있고요. 또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쏠려서 한쪽으로만 향한다면 집단지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해결 방식이 다양할수록 집단지성이 잘 발휘가 되고요.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식을 공유하고 싶은데 어디 공유할지, 어느 플랫폼에서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지식을 공유할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위키피디아나 네이버 지식인 이런 것들은 플랫폼을 열어준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집단지성이 발휘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지성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윤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죠.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진 지식 자체에 거기에도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갖추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떤 정보를 구축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니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 위키피디아에도 틀린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틀린 정보들이 집단지성의 내용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실명을 사용해서 좀 더 자기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올리게 하거나요. 전문가의 검증이나 선별 기능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평판 자본 등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이 웹 2.0을 이룬 좋은 그런 집단의 지성이지만 그러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SNS 거의 다 이제 활용을 하실 텐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은 소셜이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원래는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인맥을 관리하고 어떤 사회관계를 구축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서비스가 SNS입니다. 근데 지금의 SNS는 보시면 알겠지만 SNS 들어갔더니 광고도 많이 나오고 뭔가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수익 창출의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SNS가 단순히 인맥 구축, 인맥 강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어떤 경제와 관련된 모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SNS는 원래는 마이크로 블로그의 한 유형입니다. 블로그는 보통 장문의 글을 이렇게 여러 개 올리는데요. 마이크로, 아주 작은 블로그란 뜻이죠. 이것은 트위터처럼
140에서 250자 정도로 짧은 단문을 올리는 그런 서비스를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합니다. 그런 것의 한 유형이 바로 이 SNS인 것이고요. 이 SNS가 왜 급증을 했을까? 네, 여러분 제가 명칭은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을 가까운 촌수로 묶어줬던 SNS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왜 그 SNS가 다른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보다 사실 아주 빠르게 우리나라에서 확산되었는데 왜 전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을까? 전 세계가 1촌으로 묶일 수 있었는데 왜 못 묶였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답은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즉 사람들이 손에 들고 SNS를 사용할 거다. 이거에 빠르게 대응한 것과 대응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면서 마이크로 블로그가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긴 정보를 이제 읽기 싫어하고요. 단타로 빠르게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특징들을 살린 것이 바로 이 SN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장점, 어떤 쟁점들,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하는 공공 부분, 또 어떤 판매, 게임 이런 것들에도 SNS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구름처럼 모호하다. 클라우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클라우드, 그 안의 내용이, 그 안의 구성이 사용자는 모를 만큼 구름처럼 모호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것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드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 그리고 사스라는 이 세 가지 기술이 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각각의 용어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드, 보통 격자, 바둑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 즉 다른 장소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산되어 있는 서버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논리적으로 한 대처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한 대가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여러 개가 뭉쳐서 어떤 것을 처리하거나 서비스한다면 속도도 더 빨라지고 많은 정보를 처리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이 기본적으로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보통 유틸리티 컴퓨팅이다라는 것은 전산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전기 같은 거 사용하시면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시죠.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서버나 저장 공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틸리티 컴퓨팅이고요.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마치 서비스처럼 받는다라는 의미의 사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임대해서 받는 것이죠. 이 사스라는 개념에서 나아가서 인프라 자체를 서비스받는 IaaS도 있고요. 플랫폼, 기반 시설 전체를 어떤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하는 큰 기업에 파스라는 플랫폼을 지원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은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이 세 가지 기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드 컴퓨팅, 유틸리티, 사스. 그리고 사스에서 나아가서 IaaS, 파스도 있다. 한번 예시를 보면요. IBM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고요. 파스 형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형태도 개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동일한 사용자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요. 굳이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 전체 네트워크를 다 알아서 구성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요,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요. 또 소프트웨어 설치나 관리 업데이트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또 문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보관이 되니까요. 그리고 개인 컴퓨터가 고장나도 안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할 때의 쟁점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어떤 쟁점들이 있냐면 동일한 사용자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유지보수, 관리 이런 비용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서버를 구매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도 일인데 그런 것들에 관한 것도 시간이나 인력, 비용들이 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가용률이 높아집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개인 컴퓨터들의 하드디스크, PC의 하드디스크 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자료들이 손실될 위험성이 적어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서버가 해킹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자료를 사용할 수 없거나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통신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클라우드의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떤 위협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데이터 유출에 대한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유출은 사람의 실수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취약점, 시스템이 가진 취약점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유출되면 거기에 개인에 대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금융정보, 또 영업 비밀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 클라우드 보안 연합이라는 CSA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사용자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사용했다. 아니면 가짜인 사람이 위장을 해서 마치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면 가짜인 사람, 즉 해커가 이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자료들을 마구잡이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자료를 수정해 놓거나 변조, 위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제어나 관리 기능 등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나 내가 주고받는 자료들을 지켜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와 API가 만약에 제공된다 그러면 API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중심이 되는 핵심 그런 기술인데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안전하지 않은 것이 제공된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보안 위협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시스템 자체가 가진 취약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공격자가 시스템에 침투를 하거나 할 수도 있고 또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들을 훔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계정을 도용하는 문제는 뭐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도 계정을 도용을 해서 클라우드를 아예 사용해버리고 뭔가 지배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내부자가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민감한 정보에 접속하고 접근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한다거나 유출한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고요. 또 APT 공격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APT 공격은 지능형 지속 공격이라고 해서 언제 침투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져갔는지 언제 빠져나갔는지 알 수가 없는 공격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에 위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손실
만약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실수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자연재해로 데이터가 삭제됐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또 도스, 디도스와 같은 공격 등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예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 아주 또 중요합니다. 이 용어는 주관식으로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IoT,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물 인터넷, 이름을 너무 잘 붙였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간략하게 잘 붙였는데요. 사물 자체가 인터넷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물에 센서와 프로세서를 부착해서 사물이 사물 간 통신하고 사물이 사람과도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기술이나 환경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물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로 다 서로 연결되어서요. 정보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사물 인터넷, 사물들이 각각 어떤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감지하고 받아들이고 프로세서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한 후 다른 사물에게 정보를 넘긴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이나 요즘의 회사들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다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그런 기능들이고요.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센서와 디바이스 보안 아주 중요하고요. 또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 서비스의 보안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물 인터넷 보안 위협 사례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악성 코드가 감염된 차량 진단 앱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는데 그 자동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해커에 의해서 원격 제어된다. 너무 끔찍하지 않은가요? 또 심박기의 신호 정보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래서 전류량이 환자에게 과잉 공급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사물 자체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보안적인 측면, 정보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거꾸로 들어갈 수도 있다, 침투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홈 서버를 해킹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데에 뭔가 개입을 한다. 가스 밸브를 개방해 놓는다. 엄청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교통정보의 수집 센서를 해킹해가지고 뭔가 교통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교통신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큰 대란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보안 위협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사물 인터넷, 사물에 센서가 달려서 그 센서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오가는 데이터들을 모으고 모아서 어떤 것을 분석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 되는 것이죠. 사물 인터넷으로 모여있는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환경이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생성의 양, 그리고 주기 형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방대해서 전통적인 처리 방법으로는 처리하고 뭔가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3V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방대한 데이터의 양을 지칭하는 볼륨, 빠른 생성 속도를 말하는 벨로시티, 그리고 형태, 여러 정보 형태의 다양성을 말하는 버라이어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3V라고 그렇게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은요, 범죄 예측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스포츠 선수의 경기력 분석 이런 것에도 사용이 되고요. 선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미국에서의 선거, 오바마 선거 이런 데서도 빅데이터 분석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기업에서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다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은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예측을 해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뭔가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을 착용해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라이프 로그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을 기업에서 가져가서 분석하면 사용자들이 이런 서비스나 이런 제품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춤형 정보들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는요. 아마존닷컴의 추천 상품에 빅데이터 분석이 사용이 됐고요. 구글 번역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거의 구글 번역의 완성도가 제 생각으로는 80~90% 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너무나 거의 완벽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구축하는 데도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이 됐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활용되는 맞춤형 광고에도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오피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스마트 오피스는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처럼 일할 수 있는 IT 기반의 사무실 환경을 말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코로나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여러 업무가 잘 돌아갔던 이유는 스마트 오피스 환경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환경 그리고 개인의 어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스마트 오피스가 이루어집니다.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서의 업무 형태를 스마트 워크라고 합니다. 스마트 워크와 관련해서 관리자들은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할까라는 그런 윤리적인 이슈인데요. 첫 번째는 단말기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스마트 워크 상황에서는 개인의 단말기나 이런 것들을 어떤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말기가 분실되거나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암호가 안 걸렸는데 해커가 해킹을 했다라면 영업 비밀이 새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단말기 보안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단말기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또 서비스 보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보안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콘텐츠 자체도 암호화해서 오갈 수 있도록 또 정보자산일 경우에는 어떤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통해서 등급을 매겨서 등급별 보호 조치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인적 자산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이 스마트 워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교육과 훈련, 또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잘 해야 합니다. 또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절차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스마트 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준수 사항인데요. 정보 자산을 취급할 때는 아주 중요한 정보다. 이 정보는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신의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보안을 점검하고 아무 때나 아무 데서 무선랜이 공짜라고 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무선랜을 통한 무선랜 공유기를 통한 해킹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인식 제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안 인식, 우리나라가 좀 보안 인식에 대해서 낮은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높이려는 노력들 필요하고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면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침해 사고가 되었을 때는 내 단말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빨리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고요. 어떤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조치들 행해야 합니다. 기술적이라는 것은 기기에 행하는 어떤 보안 조치들이고요. 관리적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연락하고 또 내가 필요한 조치들, 내가 알고 있는 지침들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관리적인 보호 조치인데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스마트 워크 이용자의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오드는 앞에 나와 있는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에 관련된 용어인데요. 신문상에서도 요즘에 종종 나옵니다.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자신의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말합니다. 개인의 모바일 기기가 증가되면서 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 비오드
형태의 업무 환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보안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비우드 환경에서 기업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주저없이 기업의 정보 보안이다, 정보 보호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기기가 업무에 활용되기 때문에 중앙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 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바일 기기에 백신을 설치하고 또 개인이 어떤 그 정보에 접속할 때 기밀성이 지켜지고 정보의 여러 가지 비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 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의 측면 그리고 이용자 측면의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비오드 활용 쟁점,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자면요. 개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그런 점들을 주의하고 또 기업에서는 명확한 보안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개인 모바일 기기에 악성 코드 감염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루어진 개인 모바일 기기는 악성 코드 감염 위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보안 인식이 아주 중요한 활용 쟁점입니다. 뉴미디어는 새롭게 등장한 정보 교환 및 통신 수단이 되는 미디어입니다. SNS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SNS도 뉴미디어의 한 형태였죠. 기존의 미디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서 보다 편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능들, 통신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뉴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이 뉴미디어와 관련된 정보 습득 형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어떤 정보 습득 형태를 선호하게 되었냐면요. 편하게,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 합니다. 또 짧고 쉽고 감각적인 정보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SNS 활용하실 때 아주 긴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스킵하거나 빠르게 읽으시죠? 그게 바로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정보 습득 형태의 변화인데요. 우리는 빠르게 그리고 쉽게 알고 싶다라는 거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뉴미디어 등장에 따른 정보 습득의 형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도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라서 정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보장된다라는 등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그것은 맞지 않는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차 산업혁명 무엇인가? 이거는 사실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요. 앞에서 설명드린 새로운 신기술과 새로운 변화들이 지칭하는 것이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이러한 기술들인데요. 이것들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융합돼서 산업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실세계의 모든 제품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능화되기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지칭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연결, 초지능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용어들은 다 별도로 존재하는 용어들이 아니라 기술과 기술이 서로 연결되고 어떤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하고 또 빅데이터로 모으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이 구현돼야 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윤리 시험 중에서 지도자 시험에서는요. 전자정부나 인터넷 등기소와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온라인 행정과 관련된 사이트의 구분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먼저 전자정부의 용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란 정부를 전자적으로 옮겨놓은 것을 말합니다. 행정활동의 서비스를 온라인화한 지식정보, 사회형 정부 이것을 전자정부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요.
생산적으로 개선하고 또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청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서비스가 2010년 UN 평가 1위였습니다. 이때만 1위 한 게 아니라요. 3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에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행정, 민원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받고 또 그런 서류들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잘 된 나라가 과연 얼만큼 많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정말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와 관련된 민원 서비스의 이름이 정부24입니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볼 때 약 10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또 3,200건의 서비스 신청과 발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사를 하면 여러 가지 서류들과 관련된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묶음으로 처리하는 것도 이 정부24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와 관련된 역할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이트와 역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또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찾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세청 하면 바로 세금 또 연말정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이 국세청 사이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든가 연말정산 환급금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 국세청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 공제와 관련된 것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만약에 집을 알아보시거나 월세, 전세 이렇게 알아보시거나 이사 가실 때 인터넷 등기소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 기관으로서 지방법원이 관할구역 내에서 그 사무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요. 법인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거나 발급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사 가실 때 소유권이나 부채관계 이런 것들을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누구나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 부동산에서 알아봐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주소만 아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예방이 가능하니까요. 인터넷 등기소는 부동산과 관련이 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범칙금 납부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 범칙금, 벌금, 과태료 이것은 다 다른 용어이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이런 것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교통범칙금 납부 시스템에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용어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벌금은 형벌에 의한 것으로 어떤 벌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벌에 의해서 벌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인터넷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교통범칙금 납부 시스템에서는 벌금은 납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교통범칙금 납부 시스템에서 보통 납부하는 것이 과태료나 범칙금인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과태료는 보통 행정상 질서를 어겼을 때, 그럴 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어떤 벌이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행정적으로 질서를 어겼다. 그렇게 해서 납부하게 시키는 것이 바로 이 과태료인데요. 벌점도 없고 하지만 어떤 벌금처럼 마치 비용을 내기 때문에 벌금처럼 느껴지시지만 그러나 벌금과 같이 무섭게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서 뭔가 속도 위반 이런 것들이 걸렸다.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 소유주에게 주로 납부가 되고요. 범칙금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즉 과태료보다 좀 더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범칙금인데요. 이것은 교통법을 어겼을 때, 그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모두 다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켜서 절대 걸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교통경찰관들에게 신호를 어겨서 걸리거나
과속해서 걸리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범칙금인데요. 이 범칙금은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심각한 그런 의무 위반을 했다 그러면 벌점까지도 적용될 수가 있고요. 범칙금을 내가 납부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 그러면 결국은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러한 벌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고요. 국고로 환수가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회와 문화 현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터넷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의 시공간적으로 인터넷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인터넷 사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터넷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마케팅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디바이스도 생겨나고 새로운 뉴미디어들도 생겨났습니다. SNS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련된 것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변화된 이런 새로운 특징들이 일어난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이미 도래되었고 지금은 사물 인터넷 환경까지 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물 인터넷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두 용어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데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물리 환경과 사이버 환경을 유무선 통합한 환경이라면요. 사물 인터넷은 사물 자체에 센서와 프로세서가 다 달려서 사물과 사물끼리 통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더 변화된 것, 그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렇게 유비쿼터스, 사물 인터넷 세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 사회가 아주 많이 변화가 되었죠.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이 된 다음에 많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있는데요. 재택근무, 원격 진료, 정치 행정의 참여 증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감시사회라는 특징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뭔가 힘이 있는 빅브라더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융합돼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컨버전스, 새로운 융합 기술들이 사회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민 의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혹은 자격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디지털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자격이다 그러면 디지털 시민 의식이 되겠죠. 깨끗한 인터넷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 시민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 이용자 주도적인 사회가 되었는데요. 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인터넷 시민 양상이 된다면 그러면 인터넷 세상이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시민 의식은 인터넷 시민의 양상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민 양상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자율적으로 인터넷 문화를 바꿔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시민 의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다각화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연령, 성별, 다양한 계층을 바탕으로 디지털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교육 체계도 필요합니다. 미디어 주도자인 우리들이 어떤 자아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인터넷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사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의 노력들도 필요한데요.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 우리 인터넷 윤리 도덕 원리 중에서 책임, 존중 이런 것들 배웠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요. 인터넷을 왜 잘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아 정체성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단순한 이용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좋은 정보들을 창의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율적인 견제와 비평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리터러시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문화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시험에 나오는 페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인터넷 윤리에서 다루는 인터넷 문화의 개념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서울대에 계시는 언론정보학 교수님이신 이재현 교수님께서 디지털 문화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디지털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는 기술이 추동해가는, 기술이 이끌어가는 문화로서 디지털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을 테크노 문화라고 부른다라고 분석을 하셨고요. 또 디지털 문화는 다른 측면에서 사이버 문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문학, 예술 측면의 그런 영역들의 사조를 담은 문화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펑크 문화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사이버 문화적인 측면의 디지털 문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윤리 시험에서는 주로 마지막 내용이 인터넷 문화의 정의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창출해낸 사이버 스페이스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문화, 이것이 바로 인터넷 문화입니다. 인터넷 윤리에서는 위에 두 번째에 있는 사이버 문화를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꼭 문학, 예술 영역 사조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문화를 사이버 문화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이버 문화나 인터넷 문화나 비슷한 용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터넷 윤리에서는 인터넷 문화를 이렇게 사이버 문화, 인터넷 문화 두 가지 용어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화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언어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